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중구석. 이번에는 아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다음 주 뉴스에 도배하든가 내일 도배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윤석열의 차도살인 홍준표 입으로 한동훈을 제거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 총선 과정에서 제가 여러 순간순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순간이 처음에 약속 대련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 가장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첨예하게 부딪혔던 사건은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였어요. 비례대표를 한동훈이가 자기 사람을 심으려다가 대통령실과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새끼 봐라 하면서 한번 붙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한동훈과 윤석열은 끝났다라고 봐요. 진짜로 한동훈과 윤석열은 이제 완전 끝났어요. 진짜 총선 이후에는 한동훈과 윤석열은 끝났습니다. 여태까지 언론에서 띄워줬던 한동훈의 2인자 이거는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아직도 한동훈과 윤석열이가 하나라고 생각을 했으면 윤석열이가 홍준표를 만나겠습니까? 절대 만나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이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언제 만났냐, 홍준표를 16일 날 만났어요.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홍준표를 16일 날 만납니다. 왜 만났냐? 모두가 이번 총선 패배가 윤석열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때 홍준표만 혼자 윤석열을 감쌌습니다. 기억나시죠? 총선 끝나자마자 모두가 국민의힘 안에서나 조중동이나 전부 대통령의 독단 오만 이번 총선 심판됐다라고 얘기를 할 때 홍준표만 이런 얘기를 해요. 선거는 당이 주도하는 거죠. 그쵸? 한동훈이 어린 놈의 새끼가 나와갖고 깝죽대고 셀카놀이 하다가 만만하게 보다가 총선 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책임을 한동훈에게 돌렸어요. 모든 책임을 한동훈에게 돌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시 효과가 있던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홍준표가 한동훈을 저격하니까 윤석열도 저격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모두가 윤석열 때문에 졌다라고 할 때 홍준표만 당이 졌다, 어설픈 풋내기를 데려다가 선거 치르다가 망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윤석열이가 만약에 한동훈이가 아직도 내 새끼다라고 생각하면 홍준표를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아직도 한동훈과 윤석열이가 끈끈한 관계면, 홍준표가 한동훈이를 저격을 하면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를 감싸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홍준표가 고마운 거죠. 그래서 16일날 전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전격적으로 만나갖고, 왜 검사 선배잖아. 홍준표는 검사 선배이자 정치권 대선배잖아.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이랑 윤석열이랑 끝났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한동훈이는 윤석열의 착실한 요구에 의해서 선거를 치렀는데 졌다라고 하면 오히려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를 불러다가 수고했다라고 얘기할 텐데, 총선 끝나자마자 비대위원장 날려버리고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홍준표가 윤석열과 만나서 단독으로 4시간을 만났대요. 단독으로 홍준표와 윤석열이가 4시간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윤석열은 대선과 지선을 이기지 않았냐? 이 모든 총선은 한동훈이 아니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윤석열의 권력은 3년이 살아있습니다. 윤석열의 권력은 3년이 살아있는데 한동훈이가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용산에서 어떤 말이 도냐면, 한동훈이 똑똑한 줄 알았더니 헛똑똑이었다. 한동훈이 똑똑한 줄 알았더니 헛똑똑이었다.
이거 누가 한 얘기 같아요? 여태까지 검찰 시절에는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를 믿고 뭘 시키면 알아서 잘 처리한 거죠. 알아서 잘 처리했는데 한동훈이한테 막 믿고 맡겨놨더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망쳐놨다고 생각을 하겠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다 망쳐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치면 모양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나쁘잖아요. 누가 봐도 윤석열과 한동훈이랑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선 졌다고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내치는 순간 윤석열이는 검찰 내부에서도 왜 검찰을 장악을 윤석열이 한 게 아니라 한동훈이가 하고 있었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왜 중요한 일이냐면 검찰을 실질적으로 장악해놨던 것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한동훈이가 장악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장악한 검찰이었는데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을 내려오고 한동훈이를 내치면서 바로 불안감을 느껴서 법률 비서관실을 만든 거예요. 검찰 내에 한동훈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법률 비서관을 만든 겁니다. 지금 검찰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쵸? 여태까지 법무부 장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임명은 사실상 윤석열이 했지만 직접적으로 검찰을 통제한 거는 한동훈이었단 말이야. 근데 한동훈이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총선 패배를 한동훈이는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제가 만만해 보입니까? 그거 누구한테 한 얘기 같아요? 제가 만만하게 보입니까는 대통령실을 향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퍼즐이 풀리죠. 왜 갑자기 한동훈이가 제가 만만하게 보입니까? 그 얘기는 대통령실을 향해서 했던 겁니다. 나 만만하지 않다. 나 총선 끝나도 물러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동훈이가 생각했던 마지노선 의석수가 120석이었대요. 120석 정도나 130석 정도만 하면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을 차지하고 사실상 총선이 끝났으니까 미래의 권력으로서 윤석열과 협조하는 척하면서 자기 정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108석이라는 애매한 폭망각으로 여론에서는 전부 망했다라고 얘기하니까 한동훈이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여기에 선봉장 바로 홍준표가 나선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내가 직접 한동훈이를 치게 되면 서로 피를 흘려야 되잖아. 근데 홍준표가 나서서 이게 다 한동훈이 새끼 때문에 그렇다. 이 풋내기 새끼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셀카 찍고 지랄하다 그랬다. 라고 하면서 여론을 만들면서 대통령 윤석열과 만나갖고 얘가 뭘 했냐면 김한길을 총리를 시켜라. 그 다음에 장제원이를 비서실장을 시켜라. 응?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홍준표가 김한길을 총리를 시키면 그래도 민주당의 대표까지 했던 놈이라서 민주당이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응? 결국은 한동훈이는 총선 과정에서 나름 자기의 친한계를 국민의힘에다가 만들려다가 대놓고 친한계를 만들지 못하니까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비례, 국민의 미래라는 비례정당에다가 자기 사람 심다가 거기서 결정적으로 윤석열과 틀어졌거든요. 응? 윤석열과 틀어지고 김건희랑 틀어졌죠. 오빠 저 새끼 왜 김행 잘랐대? 왜 진양이 왜 잘랐지? 오빠 저 새끼 배신한 것 같아. 동훈이가 그럴 일은 없을 텐데. 아니야 오빠 이상해. 저 새끼 한번 다시 찾아봐. 날라간 거예요. 그렇죠? 날라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16일 날 만난 뒤에 이제 한동훈, 그러니까 홍준표와 윤석열이의 니즈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16일 날 윤석열이랑 한동훈이랑 4시간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편하게 홍준표가 한동훈이를 까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윤석열은 한동훈이를 제거할 수 있고, 한동훈이는 여러분들 이번에 전당대회 못 나옵니다. 절대 못 나와요. 이미 끝났어요. 한동훈과.
여러분들 여기서 또 소름 끼치는 분석을 하나 해드릴까요? 홍준표가,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제가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희생양을 삼을 겁니다. 소름 끼치는 분석을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윤석열이가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뭐냐? 바로 한동훈 특검이에요. 왜 어제 홍준표가 한동훈 너는 특검이나 받아라를 윤석열과 만나고 나서 썼다가 지웠을까요? 윤석열과 만나고 나서 홍준표가 쓴 글이 한동훈 너 특검 받을 준비나 해라, 이게 그냥 나왔을까요? 이번 김건희 사건을 덮으려고 한동훈이를 희생양으로 삼는 겁니다. 내 촉은 맞아요. 김건희 사건을 어떻게든지 덮으려고 한동훈을 내주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생각해봐요. 지금 법률 비서관실을 만든다는 것은 검찰을 다시 잡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좀 있으면 한동훈 특검뿐만 아니라 한동훈 수사가 특검을 예고한다는 건 뭐죠? 이미 한동훈에 대한 고소고발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응? 저는 정치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홍준표가 윤석열을 만나고 와서 한동훈 너 특검 받을 준비해라, 다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한동훈 왜 홍준표가 지웠냐? 윤석열의 지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대통령실에서 지우라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나 만나고 오자마자 한동훈 특검 받아라 라고 홍준표가 쓰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김건희 살리기 위해서 한동훈이를 제물로 바친다고 하면서 결국은 한동훈이도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제가 윤석열의 차도살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대항했던 동훈이, 나 아직 3년 권력이 살아있어. 정치라는 건요, 권력을 나눠주지 않아요. 정치는 권력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홍준표가 계속 한동훈의 책임론을 펼치면서 여론을 조장을 하게 되면 한동훈의 비리가 드러나게 되고 한동훈의 특검 수사에 대해서 국힘당이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사실상 친한계를 심으려다가 사실 한동훈계라고 하는 애들은 원외밖에 없잖아요. 그럼 당내에서는 윤석열은 권력이 3년이 살아있습니다. 국힘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치는 게 마음이 가볍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뭔가는 이번 총선이 끝나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김건희를 치자고 하니 국힘당은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던 사람들이고, 한동훈 특검이 올라오면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8명만 찬성을 해주면 한동훈 특검은 통과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 권력 싸움에서 진 거예요. 응? 권력 싸움에서 진 거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동훈이랑 윤석열이랑 사이가 예전같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한동훈이는 비서실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상적인 예전 같은 검찰총장일 때의 윤석열과 반부패부장이었을 때의 한동훈의 관계였으면 총선이 끝나자마자 동훈아 수고했어, 너 내 옆에 와 있어, 그래서 비서실장을 하면서 모든 걸 총괄을 했겠죠. 그러면서 법률 비서관실도 비서실장 밑에 두고. 응? 쇼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홍준표는 그럼 왜 윤석열을 감싸냐? 홍준표는 대권을 잡아야 되거든요. 홍준표는 대권을 잡으려고 그러면 현재 누가 봐도 기존에 있던 윤석열 라인이 현직에 많이 당선됐잖아요. 홍준표는 당내 경선에서 오세훈을 이기기 위해서는 당내 기반이 필요하죠.
홍준표의 라이벌이 누굽니까? 오세훈이에요. 오세훈이는 당내 기반이 없어요. 오세훈이는 당내 기반이 없잖아요. 그래서 홍준표가 한동훈이를 까면서 본인의 대권 가도를 가는 겁니다. 처음에 윤석열이가 홍준표를 만나서 뭘 제안했는 줄 아세요? 총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응? 윤석열이가 홍준표를 만나서 총리를 제안을 했어요. 근데 홍준표가 거절을 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자기가 나설 때가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더 홍준표의 노골적인 대권 가도가 어떤 게 있냐면요. 이번에 당내 선거 있죠. 이분이 말씀 잘하신 거예요. 홍준표는 대중적인 인기가 있잖아요. 어? 대신 오세훈이는 대중 인기가 좋잖아. 지금 국힘당 당내 선거 당원 70%, 여론조사 30%를 만든 장본인이 홍준표예요. 그렇죠? 당 지지율 70, 여론조사 30을 만든 게 홍준표인데, 홍준표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당원 100%로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죠. 당원 100%로 하는 게 맞다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모든 선거는 당원 100%로 하겠다는 거죠. 여론에서 홍준표가 오세훈한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홍준표 지가 만든 당원 당규도 윤석열이가 김기현을 꼽기 위해서 만들었던 당원 당규를 고치지 않겠다라고, 안 고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응? 그러면 여러분들 왜 그러면 홍준표는 윤석열의 총리직 제안에 거절을 했을까? 홍준표가 얼마나 여우입니까? 한동훈을 까면서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고 나머지 3년, 지금 총리를 하게 되면 다음 대권은 누가 봐도 정권 교체라는 이미지가 강한 선거가 될 거예요. 홍준표가 윤석열 정부의 총리를 하게 되면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홍준표는 윤석열과 거리를 두면서 홍준표가 다음 대권에 출마를 해도 윤석열에서 홍준표로 바뀌었다는 정권 교체의 이미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을 맡지 않아요. 당권을 장악을 하면서도 만약에 윤석열의 정부에 홍준표가 있었다 그러면 그놈이 그놈이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박근혜가 문재인 대통령이랑 2012년에 대선을 붙었을 때 분명히 이명박근혜라는 하나의 공통된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친박 친이가 워낙 싸움질을 하다 보니까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같은 정당이 정권을 잡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라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명박근혜는 하나의 국힘,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이 워낙 싸우다 보니까 친박과 친이가 난타전을 하다 보니까 이명박에서 박근혜가 정권을 잡는 게 마치 정권 교체의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홍준표가 노리는 건 그거예요. 자기의 정적인 한동훈이 왜 당내 선거에서 유일하게 홍준표를 이길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만약에 홍준표가 윤석열이 언제 꼬꾸라져 갖고 갑자기 대선이 일어나면 당내 경선에서 이길 사람은 한동훈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을 이용해서 홍준표도 한동훈을 치고 윤석열은 홍준표를 이용해서 제 미래의 권력을 키우지 않아야지 자기의 레임덕의 가속화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둘의 공통점은 홍준표와 윤석열의 공통점은 한동훈 제거예요. 그게 맞아떨어진 거죠. 윤석열은 어떻게든지 이번 총선이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패배했다는 소리가 가장 듣기 싫은 거거든요. 앞으로 3년이나, 아직 여러분들 윤석열은 3년도 더 남았어요. 취임한 지 아직 만 2년이 안 됐습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직 3년이 나에게는 권력이 있는데 벌써부터 나는 식물이라는 소리 듣고 미래의 한동훈이가 나대는 꼴을 보기가 싫은 거죠. 그러면 2인자를 제거해야 돼요. 한동훈이는 벌써 총선 과정에서 예전의 한동훈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윤석열이가 느꼈고 굉장히 윤석열 입장에서는 계륵이 돼버린 거예요. 계륵. 제거하고 싶지만 직접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홍준표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총선은 당이 책임지는 거다. 어린 놈의 새끼가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쉐이크 하나 찍고 다니면서 지가 뭔가 됐는 줄 알면서 건방을 따르다가 총선 다 말아먹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저 형님은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해주시는 것 같아. 그랬더니 오빠 홍준표 불러 씨발 내가 탬버린 한번 칠게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홍준표랑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됐더니 둘의 공통점이 생긴 거죠. 윤석열은 얼마나 억울해요. 지 입장에서는. 저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1800조를 풀면서 24번의 민생 토론을 했습니다. 이 지랄을 떤 거죠. 그랬더니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한동훈이가 다 사람 말아먹으면 이렇게 하니까 그 새끼가 예전에는 그래도 똑똑했는데 이게 막상 정치가 오니까 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뒷다발을 내가 볼 때는 홍준표랑 윤석열이랑 만나갖고 4시간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한동훈 뒷다발 깐 거야. 한동훈 뒷다발 까다 보니까 서로 마음도 맞고 윤석열 형님 하면서 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그래갖고 얘기가 잘 돼갖고 그 다음날 홍준표가 자신감 있게 한동훈 너 특검 수사나 받을 준비나 해라 했더니 술김에 쓴 거지. 어제 윤석열이랑 거하게 둘이 한동훈이 저 새끼 욕 존나게 해놓고 그 다음날 또 홍준표가 오바를 해갖고 한동훈 너 특검 받을 준비나 해라 딱 썼더니 대통령에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했더니 싹 삭제를 하고. 그 왜 여기서 중요하냐. 결국 22대 국회가 딱 들어서면 가장 핵심은 뭐냐. 김건희 특검이에요. 김건희 특검을 덮을 카드가 바로 뭐냐. 한동훈 특검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국혁신당에게 김건희 특검 다음에 한동훈 특검을 올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할 줄 알고.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한동훈 특검이 먼저 올라가 버리면 김건희 특검이 묻혀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먼저 종합특검을 밀어붙이고 나중에 한동훈 특검을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한동훈 특검을 밀어붙이는 거는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줄 수가 있어요. 응? 캐비넷 싸움은 한동훈이가 안 되죠. 벌써 용산 로펌을 만들고 있잖아요. 한동훈이가 반발할까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검찰이 결국은 예사롭지 않다. 이제 다 풀리세요? 야당 탄압을 위해서 법률 수석을 만들고 이게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찰 라인을 장악해놨기 때문에 그 검찰 라인을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더 센 한동훈 외에 검찰 라인을 장악하기 위해서 법률 수석실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왜 법률 수석실을 만드냐? 김건희와 윤석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100% 당원 투표를 지지하는 홍준표, 결국은 오세훈을 견제하고 정재혁인 한동훈을 제거하고, 당연히 그래서 홍준표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군에게 대들었다. 주군에게 대들었던 폐쇄자 한동훈이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예전 같은 호용호제 사이고 끈끈한 사이였으면 윤석열이가 오히려 홍준표를 혼내거나 내리쳤겠죠. 비선을 대통령실에서 홍준표를 압박을 가했겠죠. 근데 오히려 한동훈을 가장 심하게 잡들이라는 홍준표를 윤석열이가 4시간이나 독대를 하면서 얘기했다는 것은 윤석열은
홍준표의 입으로 한동훈을 제거하고 홍준표는 윤석열을 이용해서 한동훈을 정적을 제거하고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이도 여러분들 생각같이 보통 놈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저는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어디까지나 제 얘기가 나중에는 좀 맞아 들어갈 거예요. 홍준표가 홍준표가 한동훈 넌 특검 받을 준비나 해라. 이거는 해프닝 썼다가 지웠다는 것은 일종의 윤석열의 경고를 잠시 썼다가 지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동훈 너 제거됐다고 어설프게 검찰 이용해서 너 대들라다가는 이미 너 특검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경고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디지털 증거는 쓰자마자 지워도 남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만나고 온 홍준표가 한동훈 특검 얘기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실과 얘기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이는 자기가 지금 말 안 해도 나 토사구팽 당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한동훈이는 자기의 검찰 안에 심어놓은 자기 라인을 이용해서 나름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너 까불면 한동훈 특검 너 국힘당에서 통과시킨다. 너 잠자코 찌그러져 있어. 그쵸? 한동훈 너 엉뚱한 생각하면 너 특검 우리가 찬성할 거야. 너 찌그러져 있어. 저는 일종의 경고라고 생각해요. 홍준표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아주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에게 이거는 조국의 말이거든요. 조국의 말이 결국은 한동훈 특검을 관철시키겠다는데 이건 야당 프레임이잖아요. 한동훈 특검은 야당 프레임인데 왜 홍준표가 한동훈 특검 얘기를 꺼냈냐? 협조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대통령과 얘기가 끝났다. 너 경고망동하지 마라.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 법무비서관실이 결국은 검찰 내 한동훈 라인, 그렇죠? 검찰 내 한동훈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김건희 특검 대신 한동훈 특검으로 이슈를 덮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 나한테 덤비지 말라는 거야. 나 아직 임기 3년 남았어. 너 응? 네가 무슨 주접 떨고 총선도 이기지도 못한 새끼가 응? 너가 나를 응? 넘어설라 그래. 일종의 경고죠. 그러면서 홍준표는 미래의 권력은 줍니다. 제가 돼야지 윤석열 대통령 보호하고 하지 이 검찰 믿을 수 없습니다. 이지랄 떨었겠지. 그러니까 윤석열 술 한잔 들어가면 아 형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이 동훈이 이 새끼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하는 거 보니까 애 새끼가 이게 지밖에 모르고 셀카 하나 찍고 나도 참고 얼마나 둘이 욕을 했겠어. 어? 얼마나 둘이 욕했어.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당원 당규 100%를 해야 된다. 이번에 친윤이 당권 잡을 거예요. 100%죠. 우리가 언론이나 밖에서 정치 분석가들이 얘기할 때 나경원이나 수도권 의원들이 당권을 잡아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원 당규 100%로 가야 된다라고 이미 홍준표가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하고 나선 거는 분명히 권난동이나 누군가가 현직들 권영세, 권난동 이런 애들이 나와서 당권을 잡아야지 권력 누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 총선 패배에 반성을 한다 그래갖고 나경원이나 안철수나 수도권에 뭐 김재서 이런 애들 절대 안 줍니다. 주는 순간 끝나요. 주는 순간 끝나요. 장제원이는 비서실장으로 갈 겁니다.
오히려 장제원이는 비서실장으로 가갖고 한동훈이를 잡을 겁니다. 오히려 반윤 세력을 장제원이가 비서실장으로 커버를 하고, 옛날에 장제원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법사위였잖아요. 장제원이가 법사위도 했기 때문에 장제원이가 비서실장 갈 확률이 제일 높아요. 장제원이가 법사위원장 하면서, 법사위에 있으면서 예전에 검찰 조직도 잘 알거든요. 국무총리는 제가 볼 때는 김한길이가 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원희룡이는 민주당에서 절대 통과시켜주잖아요. 이채양 명주라 그래갖고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원희룡이가 껴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희룡을 국토교통부 장관 출신의 원희룡이를 국무총리를 통과시켜주면 그 민주당이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거든요. 특검을, 양평고속도로 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원희룡이를 국무총리로 인준을 해준다 그러면 그건 스스로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정치권에 한 발짝 물러나 있었던 김한길을 추천할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지금 제가 보면 해주긴 해줘야 돼요. 왜냐면 국무총리 무조건 민주당이 다수당이 있다 그래갖고 얘놈도 안 돼 저놈도 안 돼. 근데 최근에 김한길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발을 거의 한 5, 6년 이상 떼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김한길이를 추천하면 민주당이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그쵸? 김한길이를 거부할 민주당의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한길이가 계속 대통령 직속의 국민통합위원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저기 국민통합위원장 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 타이틀을 이용해서 김한길을, 야당 대표 출신이잖아요. 민주당 예전에 새천년 민주당이었나요? 그때 뭐였죠? 민주통합당이었나요? 하여튼 김한길이가 그 당시에 안철수랑 공동대표까지 했던 사람이라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김한길 총리, 장제원 비서실장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준표와 윤석열이 결국은 서로 니즈가 같아서 한동훈을 제물로 삼은 것이다. 이게 아마 현실로 드러날 겁니다. 한동훈 특검이라는 이름을 홍준표가 그냥 쓴 게 아니다. 결국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내주고, 왜 그러냐면 윤석열 측근 중에 하나는 내줘야 되는 상황이 오면 김건희를 보호하고 당연히 한동훈을 내주는 카드를 쓸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법률 수석을 검토하고 있다. 이거는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 수사를 대응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영선은 왜 그러냐면 박영선은 절대 여러분들 총리가, 박영선도 아마 거절을 할 겁니다. 박영선은 총리가 만약에 자기가 받아들여줘도요, 민주당이 반대를 해요. 제2의 김영주 사태가 나는 겁니다. 제2의 김영주 사태. 그러면 왜 이런, 제가 어제 김건희가 이거 비선에서 나온 거라고 바로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대통령, 제가 홍보 라인과 공보 라인을 홍보 라인을 제가 누가 잡고 있었다고, 지금 김건희가 용산에서 홍보 라인 시민사회 수석실 이쪽 두 쪽을 잡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어제 막 혼란이 있었죠. 대통령실은 그런 적 없다, 이런 거 금시초문.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발표한 적 없다, 막 자기네끼리 허둥지둥하죠. 이게 뭐냐면요, 레임덕이에요. 그 레임덕이 뭐냐면요, 권력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그냥 누가 이 말을 흘렸냐 그러면서 저는 이건 김건희의 비선 라인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실 안에서 비서관들끼리의 권력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비서관들끼리. 그래서 어제 이런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 이런 해프닝을 흘려도 예전 같으면 누군지 발본색원을 해서 징계를 할 텐데 아무도 못 하잖아요. 김건희 라인이 제일 센 겁니다. 김건희 라인이 제일 세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통령 공보 라인을 넘어서서 비선이 여기저기서 뿌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지금 왜 권력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 비서실 안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김한길이 오면 내 자리가 보존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 또 총리로 누가 물망에 올랐었죠? 김한길. 그다음 또 누구 있었죠? 지금 비선기 아니라 용산 안에서 싸움이 벌어졌다고요. 권력 싸움. 근데 그 권력의 최정점은 김건희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박영선 말고. 장제원은 비서실장이고. 권영세가 아니고. 권영세 아니고. 누가 총리로 아니고. 원희룡. 지금 원희룡이 왔을 경우에는 또 원희룡이랑 연결돼 있는 대통령실 안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제원이가 비서실장. 왜 그러면 장제원이는 지금 대통령실 안에 장제원이 라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통령실 안에 장제원 라인, 권성동 라인, 김건희 라인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대통령실 구성 비서 라인들을 보면 누군가가 추천을 해서 비서관, 행정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당연히 김건희 라인은 홍보와 수석, 홍보 수석실과 시민사회 수석실에 김건희 라인이 잡고 있다라는 소리가 있었고, 대통령실 안에 있는 부서 중에 장제원 라인도 꽤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있어요. 그럼 장제원은 왜 어떻게 대통령실 안에 자기 사람들을 심을 수 있었냐면, 장제원이가 윤석열이가 이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장제원이가 돕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조직을 헌납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키울 때 여기저기 의원들을 소개시켜주면서 사실상 세력 모으기를 장제원이가 주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장제원이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었어요. 장제원이 주도로 국힘당의 세력을 규합시켜갖고 홍준표를 꺾는데 일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제원 라인이 대통령실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장제원 라인, 김건희 라인, 뭐 원희룡 라인, 권영세 라인, 뭐 여러 가지 라인들이 막 들어와 있다고요. 거기서 어제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이라는 이게 보도가 터진다는 것은 그 권력 싸움 안에서도 가장 힘센 라인은 김건희 라인이라는 거에 바로 부각된 거예요. 왜 그러냐? 김건희 라인이 만약에 힘이 없다, 이 얘기를 언론에 흘린 놈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가야 되죠. 근데 아예 누가 TV조선과 누가 YTN과 접촉해서 이런 말을 흘렸는지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죠. 이게 여러분들 시간 타임라인대로 좀 봅시다. 이상한 게 있었어요. 갑자기 어제 새벽입니다. 어제 새벽, 그저께 새벽이죠. 5시 26분에 TV조선 단독이라고 하면서 새 국무총리 박영선 비서실장, 국무총리의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철 유력 검토가 기사에 떠요. 근데 그게 어디서 뜨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발로 뜹니다. 근데 TV조선은 보도본부장이 직접 취재했다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어서 YTN이 단독이 떠요. 여기에 이제 김종민이 포함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럼 왜 양정철이냐, 왜 김종민이냐, 왜 박영선이냐,
그런 의문이 있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박영선은 박영선과 김건희 여사랜다. 박영선과 김건희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박영선을 알고 지냈어요. 언제 알고 지냈냐면 박영선이가 MBC 문화부 기자 시절이 있었어요. 박영선이가 MBC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때 문화부 기자 시절이었기 때문에 기획 전시 취재 같은 거를 하죠. 기획 전시 같은 거. 그때 김건희랑 그때 처음 알기 시작한 거예요. 박영선이 기자 시절에 사회부도 있고 특파원도 있고 그랬는데 문화부 기자 시절에 윤석열이랑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김건희를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이후 박영선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합니다. 언제냐? 결정적인 순간이 2013년도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초기 때 박영선이 법사위원장이었어요.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기억나세요? 2013년도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때 수사팀장이 누구냐면 윤석열이었어요. 그 인연이에요. 윤석열이가 박근혜 정부 초기에 박근혜 정부를 흔들었던 최동욱과 결정적으로 맞섰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박근혜 정부 초기에 검찰총장이 최동욱이었잖아요. 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가지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때 윤석열이 주옥 같은 얘기를 하죠.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가 바로 2013년도였어요. 그때 법사위원장이 박영선이었고 그때 자연스럽게 법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박영선 입장에서는 박근혜와 맞서고 있었던 윤석열 그 당시에 수사팀장을 접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있던 윤석열 수사팀장을 당연히 편들어줬겠죠. 이거는 그때 박영선이 욕먹을 짓이 아니죠. 그때는 우리가 다 윤석열 응원할 때잖아. 2013년도에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할 때 우리 완전 감동받았잖아. 그때 법사위원장이 박영선이었어. 그래서 박영선이가 윤석열이가 좌천되고 대구에 넘어가고 그럴 때 윤석열에게 편을 들어줬다고. 그건 야당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편을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었죠. 그 이후에 윤석열이가 이제 김건희랑 2012년인가 결혼을 해요. 2012년인가 13년인가 결혼을 한 다음에 윤석열 부부랑 박영선 부부랑 그때 부부 모임을 가지면서 친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영선 장관의 남편이 뭐냐면 국제 변호사예요. 박영선 장관의 남편이 미국 변호사예요. 그래서 박 전 장관은 법사위원장을 했기에 검찰 내 인맥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죠. 법사위원장 한 번 하면요, 대검, 중앙지검, 뭐 검찰청, 고검 할 것 없이 법사위원장이 국정감사 때 대검 중수부장 불러다가 조지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박영선은 검찰 내 인맥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러면 윤석열과 박영선이가 어떤 인연이 있었냐면 박영선이가 최근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의 선임 연구원으로 있었다고 그래서 미국 가 있었죠. 그래서 보스턴에 머물고 있었을 때 박영선이가 지난해 4월에 윤석열이가 하버드대 강연을 하죠. 그쵸? 윤석열이가 지난 4월에 하버드에서 도리도리 했어요. 나는 우리 모두 우리 나라 도리도리 할 때 그때 마침 현장에서 박영선과 윤석열이가 조우를 해요. 그때 만났었어요. 그래서 박영선과 김건희 부부, 박영선과 이런 인연이 있었고요.
그래서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박영선은 기자 시절부터 알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 했겠죠. 아니면 기자님 했거나.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나 박영선은 어떤 깊은 신뢰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박영선 이름 나오자마자 저거 김건희 작품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냥 제가 어제 찍은 게 아니라 박영선이 국무총리 저거 김건희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 김건희를 바로 찍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양정철과 윤석열은 어떤 사이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윤석열이가 서울 중앙지검으로 있을 때, 중앙지검장으로 문재인 정부에 있을 때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양정철 원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들었죠. 모두가 중앙지검장까지는 오케이를 해줬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윤석열이가 박근혜 수사를 해야 진행하고 있었잖아. 그 당시에 박근혜 특검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을 하면서 박근혜를 실질적으로 구속시키고 이명박을 구속시키면서 윤석열이가 충성을 맹세하면서 그 당시에 민정수석실이나 조국 장관님은 중앙지검장까지는 오케이였지만 검찰총장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모두가 속았어요. 그때 저도 검찰총장 윤석열이가 온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박수를 쳤잖아요. 그때 그 이전에 박근혜 시절에는 대구고검에 좌천대 내려가 있었잖아요. 양정철이가. 그래서 그때 양정철이가 윤석열을 찾아가 갖고 2016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실 이거는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여러분들이 양정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욕을 하는데 2016년도에 그 윤석열이가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됐을 때 민주당에서 윤석열이를 영입하려고 그랬었어요. 2016년도에. 그때 만약에 윤석열을 2016년도에 민주당에서 영입을 했으면 지금의 이성윤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해요? 응?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윤석열 죽이고 싶고 막 인간 같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욕하지만 2016년도에 윤석열을 박근혜에게 좌천당해갖고 윤석열을 우리가 영입을 했었으면 그냥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냥 자기 검찰에 있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박근혜 탄핵 정국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하면서 그 특검에 합류를 해갖고 윤석열이가 사실 박영수 특검과 함께 박근혜 정부를 조진 거죠. 조진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윤석열은 민주당 편이었어요. 갑자기 지금과 옛날을 여러분들 혼란하면 안 돼요. 저는 양정철을 몰라요. 양정철을 모르지만 2016년도까지만 보면 양정철은 박근혜에게 저항한 거 맞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영입을 하려고 그랬었고 근데 검찰에 남아있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탄핵 정국으로 가면서 박근혜를 잡아놓고 MB를 잡아놓고 그때까지는 누가 봐도 윤석열은 민주당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끊임없이 우리 진영에서는 거의 다 속은 거예요. 윤석열이가 저렇게 나올지는 솔직히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면 그랬던 인연이 있고 그래서 저 인연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건희예요. 양정철과 어떤 제안이 들어오고 그런 거 당연히 우리 아저씨가 뭘 알아 바본데 그러면 윤석열이가 줄리 나 오늘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하지 않겠냐라고 제안 왔었어. 오빠 하지마. 오빠는 검찰에 있어야 돼. 나 국회의원 하고 싶은데 안 돼 이 등신아. 넌 나 주가 조작 막아야지. 너 국회의원 되면 나 줬대. 너 그냥 검찰에 있어. 그래서 검찰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윤석열은 정치할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왜 정치권에 못 들어왔냐? 줄리가 반대했어요.
줄리가 지 엄마나 지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김건희 입장에서는 검사가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런 김건희 같이 범법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은 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보다. 그래서 윤석열을 2016년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영입을 하고 싶었지만 윤석열이가 왜 웬만한 사람들 여러분들 중앙지검에 있다가 대구 고검 내려가라면 사실 옷 벗으라고 하는 건데도 버틴 게 지 와이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김종인은 언제냐? 김종민. 윤석열과 직접적인 관계는 딱 하나 있어요.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2019년도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장제원이랑 김진태 있죠. 장제원, 김진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누구죠? 남양주시장 누구죠? 이름? 뭐 있죠? 걔네 셋이 뭘 집요하게 파고들었냐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주호영이 아니야.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주광덕도 여러분 봐요. 주광덕도 검사 출신이에요. 김진태도 검사 출신이에요. 장제원이는 법사위원 출신이잖아요. 얘네가 그때 여러분들 예전 2019년 영상 남아있는 거 많이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보다 김진태, 주광덕이 얘기하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누구죠? 그 국세청 그 무마 사건 있잖아요. 누구야? 그 윤대진의 형의 그 국세청장 할 때 그 무마 사건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건 때 이제 잘못하면 낙마할 뻔했죠. 검찰총장에서 낙마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때 이제 여기저기서 김종민 의원에게 전화가 옵니다. 여기저기서 민주당 안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오죠. 윤석열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청문회 과정을 보면 중간중간에 김종민이가 윤석열을 찾아가요. 이거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때 인연이 됐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청문회 본 적 있어요? 응? 그때 정회하거나 잠깐 쉴 때 김종민이 계속 윤석열을 찾아가서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 계속 코치를 해줘요. 김종민이. 그때 그래갖고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김종민한테 굉장히 고마워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딱 요 세 개를 보면 결정적인 순간 윤석열이가 가장 이 결정적인 정치적 행보를 할 때 이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은 김건희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김건희라고 얘기한 거예요. 양정철과의 관계, 박영선과의 관계, 김종민과의 이런 관계를 다 알만한 사람은 국힘당 정치 세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거는 국힘당 출신의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결론이죠. 이거를 다 아는, 이거는 누가 봐도 박영선과의 문제는 민주당과의 문제고, 양정철과의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의 문제고, 김종민과의 문제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런 디테일한 거는 국민의힘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알 수 있는 건 유일한 김건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제 이 하마평에 3명이 딱 올라왔을 때 저거는 윤석열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검사 시절에 가장 어려움을 겪을 때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김건희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니까 오늘 이제 비선라인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국힘당 발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국힘당 발상으로 보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심판을 해서 권력을 잡았는데 다시 문재인 사람을 쓴다고? 이거는 국힘당이 난리 날 일이죠. 이거는 좌성열이 되는 거죠. 지금 총선 패배 이후에 좌동훈이 됐거든요. 어설픈 김경률 데리고 다니고 함윤경 공천하다가 운동권 청산 진해정당부터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출처는 결국은 김건희가 심어놓은 홍보 라인에서 TV조선과 YTN에다가 뿌린 겁니다. 이게 정확히 한 거예요. 홍보 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김건희 라인에서 김건희의 얘기를 듣고 TV조선 보도본부장이나 YTN 정치국장에게 흘린 거죠. 김건희가 직접 흘릴 수 없으니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고 하면서 통화를 한 거죠. 정확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내가 얘기하는 게 정확합니다. 이거. 왜? 나는 김건희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그러면 박영선이는 왜 저런 뜸을 들이냐? 박영선이는 왜 뜸을 들이냐면 박영선한테는 제가 보면 전화가 갔을 것 같아요. 양정철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라고 얘기하고 거절을 하고 김종민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라고 거절하는데 박영선이는 지금 박지원 전 장관의 전화도 안 받는데요. 박지원 전 원장의 전화도 안 받는다는 것은 뭔가 생각에 잠긴 거죠. 뭔가 생각에 잠긴 거죠. 뭔가 생각에 잠겼다는 것은 접촉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박영선이는 김건희 라인 비선과 접촉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언니 잠깐 기다려봐. 지금 김한길이냐 언니냐 둘 중에 뭐 보고 있는데 비서실장은 장제원을 하고 총리를 언니 얘기가 나오면 민주당 반응을 보고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나도 들어가서 민주당 내부의 상황을 좀 살펴볼게.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왜 박영선을 이용하려고 하냐? 딴 거 없습니다. 박영선 장관이 직전에 가장 이재명을 비판했어요. 그쵸? 가장 직전에 이재명을 엄청나게 까댔거든요. 근데 하나 문제는 박영선이가 돼도 박영선은 인준이 안 돼요. 이거는 원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박영선은 배신자 프레임이 시위거든요. 박영선은 배신자 프레임이 시위이기 때문에 얘는 총리가 안 되죠.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나 여러분 제 생각이에요. 박영선도 총리가 안 될 걸 알겠죠. 그렇죠? 박영선도 총리가 안 되는 걸 알겠죠. 결국은 박영선 이게 맞으면 또 내가 이게 좀 소름 끼치는데 왜 박영선은 안 될 거를 알면서 침묵을 하고 있냐? 박영선은 장관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제가 보면 총리는 김한길이 되고 인준이 필요 없는 박영선을 경제부 쪽에 장관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굳이 박영선을 인준이 안 돼갖고 불통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지금 경제를 지금 뭐 총선 끝나자마자 윤석열이가 민생 외쳤잖아요. 그 이유가 가장 상징적으로 협치하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모셔다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박영선을 다시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쪽에 기용할 가능성이 많죠. 제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박영선을 총리설에 띄우고 결국은 김한길이가 나올 예정이고 박영선은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거든요. 장관을 낙마시킬 방법은 없죠. 장관은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구독, 좋아요. 우리가 할 일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걸 하시면 되죠. 하여튼 제 분석은 그래요. 박영선 카드를 결국은 경제부처로 이용할 거예요. 제가 분석은 그렇습니다. 제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머리가 아프네요. 너무 심도 있는 분석을 했나봐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의 지지율이 11%, 꼬꾸라져 갖고 27%.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도 27%나 윤석열을 지지하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의미보다는 윤석열은 이제 지지층에서도 외면받는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대선에서 지지받았던 것보다 거의 20%를 까먹었잖아요. 그러면 이 지지층이 언제든지 윤석열 그러니까 제가 보면 총선 이후에 윤석열이 지금 어디 서 있나를 좀 보거든요. 저는 총선 이후에 윤석열이가 어디 서 있나, 지금은 윤석열은 탄핵과 식물 정부와 탄핵 그 사이에 서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왜 위험한 지지율이냐면 마지막 남은 게 뭐죠? 국힘당에서 윤석열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아슬아슬한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국힘당 내부에서 대통령을 버려야지 국민의힘이 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저는 이미 죽은 정권인데 국민의힘이 이제 내년 정도면 저는 윤석열을 버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선거는 1년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지방선거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18개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잖아요. 윤석열을 버려야지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라면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굉장히 그 기로에 서 있는 현재의 지지율이다. 사실상 20%라는 것, 27%라는 거는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아니에요. 27%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아니라 민주당 싫은 사람이 27%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예견됐던 일인데,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이제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 정당이 있었죠. 지금 국민의 미래가 위성 정당이었는데, 원래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정치가 국민의힘이 만약에 120석을 얻었거나 130석을 얻었으면 상황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만약에 국민의힘이 120석을 넘겼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국민의힘이 이제 국민의 미래와 위성정당을 통합 작업을 해요. 흡수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국민의 미래를 빼면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90석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120석이 넘었을 경우에는 어떤 꼼수를 부리냐면 교섭단체를 하나 만들 수가 있죠. 국민의힘 자체만으로 탄핵을 막을 수, 거부권을 막고 탄핵을 막을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비례정당까지 합쳐야지 180석이 되잖아. 그러니까 민주당은 단독 과반이 넘었고 사실상 의원을 구워줄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얘네들은 의원을 구워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혹시나 국민의 미래에서 먼저, 왜 그러면 국민의 미래는 인재 영입이나 비례대표 후보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배신 때리거나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한 방에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누가 봐도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꾸려갖고 국회를 3당 체제로 이끌 때 자기네들이 그걸 대비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120석이 넘었으면. 그쵸? 국힘당이 만약에 120석이 넘었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 국민의 미래를 흡수하려고 하지 않겠죠.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자기네들도 교섭단체, 국민의 미래를 교섭단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지금 그런 여력이 없는 거죠. 합쳐야 108석이니까. 합쳐야 108석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부에서 단속하는 게 쉽잖아요. 국민의힘이 90석이고 어차피 쟤네들도 국민의힘인 건 우리가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당을 벗어나서 있으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빨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바쁠 게 없죠. 그 다음에 오늘 저는 오늘 국회 방송을 좀 보고 있었어요. 오늘 국회 방송을 보고 있었던데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양곡법, 세월호 지원법 이런 것들을 농해수위에서 통과시키는 걸 봤을 거예요. 이 국회에서 직회부라는 게 있습니다. 직회부. 직접 본회의에 회부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양곡법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를 했잖아요.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이게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냈어요. 양곡법이 거부가 됐기 때문에 폐지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 양곡법을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면 새로운 법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법이 되면 또다시 이게 어디죠? 그 법사위에다가 이미 올라가 있었는데 법사위에서 처리를 안 하면 본회의를 못 가잖아요. 근데 법사위에서 60일간 잡아놓을 수 있어요. 법사위에서 60일간을 잡아놓을 수 있는데 이미 양곡법 수정안이 법사위에 60일 이상이 지체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법사위에서 60일 안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멸치가 국힘당에서 그걸 처리를 안 해주니까 양곡법 수정안을 처리를 안 해주니까 농해수위에서 지금 농해수위가 18명인가 하는데 그게 3분의 2가 12명이거든요. 윤미향 의원까지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본회의에다가 직접 상정을 할 수 있어요.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법사위에서 60일간을 지체를 시켰기 때문에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3분의 2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행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직회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양곡법 개정안이에요. 거기에 세월호 참사 지원 특별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 통과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눈여겨봤던 게 어떻게 보면 이 농해수위에 있는 윤미향 의원뿐만 아니라 21대를 마지막으로 국회를 떠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참여를 해갖고 이걸 통과시켰다. 그게 저는 참 감동적이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잖아. 진짜 이분들이 떠나지 않고 다시 했다는 게 저는 감동적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할게요. 민주당 추경안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재명 당대표가 25만원씩 나눠주자고 했죠. 나눠주고 했는데 이게 총 전 국민에게 25만원씩을 양정철 개청수 같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내가 잘 됐냐? 내가 잘 됐냐?
어. 나랑 양경철이랑 뭐 엮고 싶어? 이게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 얼마냐면 15조예요. 15조. 15조. 15조인데 이거를 계속 민주당이 민생 회복, 이게 여러분들 민생 회복 지원금이잖아요. 이거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윤석열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민생 회복 지원금은요, 결국은 민생 예산을 마련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저기서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없을 때는요, 사람들이 25만 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게 통장에 꽂히는 순간 기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실제로 이 25만 원이 꽂히면요, 사람들 기분이 달라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민생 안정 지원금이라는 거를 단발성으로 하면 안 돼요. 1차 추경 15조 가까이 되는 돈은 1차 지원금, 총 3차 지원금으로 나눠서, 왜냐면 정치라는 게 국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정치는 비전과 희망을 주는 건데, 민주당이 여기서 한 발짝 더 치고 나가야 돼요. 1차 25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 아무리 돈 퍼주기라고 욕해봤자 내 통장에 돈이 꽂히는 순간 이건 다 민주당의 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일회성으로 그치면요, 그냥 민주당이 해서 됐나 보다라고 하지만 25만 원 받고 좀 있으면 또 50만 원 온대, 그러면 계속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윤석열이가 건전 재정성을 얘기하고 건전 재정성을 주장하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 지원금을 거절을 했는데, 이거는 검토해볼 만한 사항입니다. 민주당이 질 수 없는 싸움이에요. 추경은 민주당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거 왜 그러면 이 700만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25만 원이면 100만 원을 받지만 지금 1인 가구가 엄청 많거든요. 1인 가구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제 경제 취약자들을 돕고 그 다음에 내수를 살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게 단순히 내 통장에 25만 원 꽂히고 50만 원 꽂히고 100만 원 꽂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이 어디로 가냐? 결국은 여러분들 지역 자영업자들한테 가거든요. 그럼 어떤 소리가 나오냐? 민주당 뽑았더니 뭔가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투표를 한 다음에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를 좀 기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즉각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러잖아. 내가 그래도 총선 때 여태까지 국민의힘만 찍다가 이번에는 꼴보기 싫어갖고 민주당 찍었는데, 아 그래도 잘 찍었구나, 이런 소리가 좀 나와야죠. 민생 추경은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가의 재정적 긴축 재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인 재정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아직 여러분들 21대 국회인 건 알고 있죠? 지금 21대 국회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22대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21대 국회예요. 그러니까 법안으로는 저렇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다수, 지금 사람들은 21대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아직 21대 국회인데 사람들은 22대라고 생각하거든. 왜 그러면 선거가 끝났거든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승했다라고 해서 정쟁만 오리란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추경 갖고 싸우면서 이쪽에서는 검찰개혁, 그 다음에 사법개혁 다 밀어붙여, 언론개혁 밀어붙이면서. 왜 그러면 저것들은 함부로 못 받거든. 민주당이 얘기하는 추경을 저쪽에서는 잘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추경 갖고 이쪽에서는 싸우고 민주당은 돈 줘라 국민들 안 된다 건정성이 무너진다. 그럼 국민들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살기 죽겠는데 무슨 맨날 엄한 데다가 돈 쓴다 그러고 어? 그럼 이쪽에서는 개혁 얘기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직 21대 국회인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계속 압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이제 5월 2일 날 최상병 특검 통과시킨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태원 특별법, 그다음에 전세 사기 특별법. 전세 사기 특별법은 꼭 넣어야 돼요. 사람들이 전세 사기 특별법은 오묘한 게 있는 겁니다. 나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같이 분노를 해줘요. 특히 집 없는 사람들이나 집 겨우 한 채 마련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전세라는 제도는 전 세계에서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세라는 개념은 월세라는 내가 정말 매달 힘들게 살았을 때를 벗어나서 집을 내가 소유하기 직전의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쵸?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세는 월세를 살 때는 내가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것을 벗어나서 이제 집을 소유하기 직전의 단계를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는 70대 이상도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월세냐 전세냐를 따지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 근데 내가 당하지 않았지만 전세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면 나름 연민의 정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억울할까. 저런 나쁜 놈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거는 좀 강력하게 전세 사기 특별법은 민생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꼭 이거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인데 요즘 정의당이 뭐라고 떠드나를 듣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이 여러분들 정의당이나 이번에 원내 진출에 실패한 다른 정당들이 특히 정의당이 선거제에 화풀이를 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더라고. 저는 이번 선거가 끝나고 국민의힘만 정신을 못 차렸을 줄 알았는데 진짜 정신 못 차린 건 정의당이더라고요. 우리 정의당 관계자분들 제 방송을 들으면 잘 들으세요. 이번에 정의당이 원내 진출에 실패한 게 선거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들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말로만 진보 정의를 외치면서 결국은 국힘당 이중대 역할을 했던 반민주적인 정당의 형태를 국민들이 심판한 겁니다. 선거자가 잘못돼서 본인들이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의당은 끝났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불쌍해요. 국민의힘 이중대 역할을 하더니 이젠 남 탓하는 것도 국민의힘 닮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요즘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MBC 못 잡아갖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방심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방심위가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이명박 때 이거를 만들면서 얘네가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방심위 여러분들 얘네들 국가권력기관으로 거의 지금 행세를 하잖아요. 이 방심위가 민간독립기구예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국가행정기구의 역할을 하면서 기능은 국가행정기구의 역할을 하는데 이 법률상으로는 민간 독립기구예요. 왜 이렇게 해놨냐면 방심위는 2008년 방송통신융합에 맞춰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할 때 정부가 방송 내용을 심의하면 국가검열로 볼 수 있다. 이게 이명박이가 꼼수를 부렸던 거예요.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약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국가행정기구로 놓으면 국가가 방송 내용을 심의하면서 검열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민간 독립기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방심위 개혁하는 거 쉬워요. 뭐냐면 방심위가 지금 가장 저렇게 적폐의, 그러니까 언론 부역의 최선봉에 서는 거는요, 이 방심위가 구인 체제잖아요. 응? 방심위 체제가 구인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3명을 추천해요. 그 다음에 여당이 3명을 추천해요. 야당이 3명을 추천해요. 그러다 보니까 6대3이 돼요. 6대3.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언론개혁도 중요하지만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이나 결국은 이런 방심위가 공영방송을 제재하고 하잖아요. 이거를 민간 독립기구인데 왜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니까 말이 안 되죠. 그쵸? 아니 민간 독립기구인데 왜 대통령이 방심위위원을 3명을 임명을 하고 왜 국회에서 3명씩을 임명을 하냐고. 이 말이 안 되면서 이게 방심위를 제대로 돌리려고 그러면요, 언론에게 맡겨야 돼요. 언론단체에다가 맡겨야 됩니다. 이거는 방심위 위원 구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돼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 정파적으로 바뀌는 걸 저는 이 정치권의 언론에 대해서 손을 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갑자기 여러분들 어제 갑자기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 얘기가 나오면서 뭐 협치, 연정 이런 개소리들이 나오니까 갑자기 내각제를 주장했던 새끼들 있죠. 손학세, 이상돈 이런 새끼들이 갑자기 내각제 개헌을 하자, 이런 개소리를 해요. 우리는 당연히 4년 중임제 개헌에 윤석열의 임기 단축이잖아요. 이거 허구날 내각제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손학세, 이상돈 이런 애들. 어제 갑자기 박영선, 양정철 이런 사람들,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런 개소리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내각제는 이미 국민의힘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서 우리나라가 내각제가 될 일은 1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여러분들 뭘 지켜보고 있었냐면요, 경찰 병원을 뻗치기를 좀 했었어요. 경찰 병원을 저희가 여태까지, 저뿐만 아니라 여러 기자들이 경찰 병원에서 뻗치기라는 게 뭐냐면, 경찰 병원 앞에서 저희가 장시간 차를 대놓고 취재를 좀 했었어요. 요즘 귤리가 경찰병원에 자주 나타났어요. 요즘 귤리가 부쩍 경찰병원에 자주 나타난다는 제보를 받고 저희가 뻗치기를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최은순이가 경찰병원에서 거의 형을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나오네요.
최은순위는 가석방 이미 예정돼 있다라는 예고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최은순위가 병원에서 뭉갰거든요. 그래서 줄리가 요즘 부쩍 경찰병원 앞에 나타난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원래 최은순위가 징역 1년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7월이 만료가 돼요. 형기의 70%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기가 7월이에요. 근데 요즘 언제 풀어줄까를 생각을 해봤죠. 지금 줄리가 지금 빨리 풀어주려고 난리를 치는 거야. 22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줄리가 왜 부쩍 경찰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최은순위가 이렇게 자꾸 병원에 가 있냐?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하려는 꼼수예요. 그 다음에 이 법사위원장 얘기만 하고 차도살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민주당 이제 전체 상임위 17개 플러스 예결위는 여러분들 겸직하는 데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17개 플러스 1이라고 해요. 그래서 18개라고 합니다. 이거 다 가져올 태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다 갖고 온다라고 민주당은 방침을 세웠대요.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은 니네 다 가져라 라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국회 관례상은 국회의장을, 그러니까 행정부의 권력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먹었으면 그건 행정부의 권력을 걔네들이 이겼기 때문에 입법부의 권력은 야당에게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먹겠죠. 근데 만약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선거에서도 이겼다 그러면 국회의장도 선거 뭐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분리시킨다는 거에선 반대죠. 당연히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운영위원장이라는 게 있어요.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운영위원장은 대부분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예요. 유일하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대부분 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운영위원장은 이번에 필수입니다. 김건희 대통령실을 조질라 그러면 운영위원장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관례대로 하면 윤재옥이가 운영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근데 운영위원장은 절대 내주면 안 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대통령실 이런 걸 다 밝히려 그러면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잡고 있어서 대통령실 비서실장부터 다 출석시켜야 돼요. 응? 그러니까 언론이 아마 부채질을 할 거예요. 이제는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대부분 이제 민주당 독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역풍타령 할 겁니다. 그쵸? 독식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역풍타령을 할 거예요. 원래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정해졌냐? 2004년도부터 이 관례가 좀 생겼어요. 2004년부터 의장은 제1당, 아시다시피 총선에서 이긴 당이 국회의장을 하고 법사위원장은 2당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2004년 관행에 따르면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고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차지를 했죠. 근데 국회법상 어디까지나 저건 관례예요. 저건 관례이기 때문에 국회법상으로 하면 다수결의 의결로 해서 상임위 18개를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쟤네들이 또 상임위 18개를 먹으면 오만하다, 다수당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겠죠. 이제는 그렇게 당하는 민주당이 아닐 거예요. 그때는 여당이었거든요. 그쵸? 그때는 행정부도 문재인 정부였고 입법부도 싹쓸이를 한다 그러면 독식이라는 말이 통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건 입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의 독주를 견제하는 거는 민주당의 어떤 당연한 의무예요. 그게 안 통해요. 그쵸? 그게 안 통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제가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살펴보면 민주당이 여러분들 처음부터 잘 보세요. 이런 거는 어떻게 싸우는 거냐면 민주당은 딱 3개만 달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전략적으로 싸워야 돼요. 국회의장, 법사위, 운영위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누자라고 협상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국회의장, 법사위, 운영위 요거 3개는 양보할 수 없다. 아니 뭐 과방위를 끼워도 좋지만 여러분들 필요 없어요. 의장, 법사위 그 다음에 운영위 3개로 하면 쟤네들이 다 가지라 그래요. 쟤네 입으로 다 가지라고 나오게끔 하면 돼요. 그 어디 거 하나 양보할 수가 없죠. 과방이나 행안이 다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장, 법사위, 운영위는 양보 못한다고 딱 협상하기 전에 못을 박아놓고 요 3개만 하면 쟤네들 한테네 다 가져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싹 갖고 오면 돼요. 처음부터 우리가 18개 다 먹겠다 이렇게 하면 야당 5만 프레임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 처음부터 우리가 18개 투표로 하겠다라고 하면 저것들이 5만 독선, 독식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기 때문에 의장, 법사위, 운영위 요 3개는 민주당이 양보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힘당과 야당과 양보를 하자. 그리고 여기서 또 여러분들 좋은 게 있어요. 이번에는 뭐가 다르냐? 잘 생각해 보세요. 조국혁신당이 있잖아요. 조국혁신당이 있고 진보당이 있기 때문에 국힘당이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예요. 니네들 다 가져라 라고 해도 민주당이 싫어? 조국혁신당 니네가 그러면 행안위 해. 진보당 니네가 농해수위 해. 민주당이 나눠주면 돼요. 독식 소리를 안 들어요. 그쵸? 민주당이 나눠주면 돼요. 국힘당 니네가 안 한다 그랬지? 알았어.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위원장 하나 주고 진보당이 위원장 하나 주고 나눠주면 돼. 그러면 야권이 국회를 점령을 한 거지. 예전같이 18개의 민주당이 상임위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3개는 민주당이 꼭 맡겠다. 나머지는 협상하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독식이라는 부담감이 이번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요 3개만 주장하면 쟤네들이 우리는 안 해. 그러면 나중에 저쪽에서 무슨 일이냐? 야, 그러다 다 뺏기면 우리는 지금 잣대. 그래도 몇 개는 먹자. 그러면 그래? 그러면 어딜 줄까? 투표로 하자. 그러면 돼요. 나중에. 그러면 됩니다. 근데 상임위가 예전에는 가장 인기가 좋은 게 기재위잖아요. 돈을 뭐 예산 타오니까 기재위.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비례대표 의원들은 기재위를 못 가요. 이해하세요? 비례대표 의원들은 관례상 기재위를 못 가요. 왜냐면 지역구가 없으니까 돈 따와서 어디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인기 없는 부서가 국방이랑 과방이에요. 과방위는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언론개혁이 달려있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국방위와 가방위는 지역구에 1도 도움이 안 돼요. 국토위는 인기가 짱이죠. 국토개발, 그린벨트 해제하고 막 그런 거 국토위는 짱이죠. 그냥 그래서 여가부 하나 주면 되겠다. 여가부 하나 갖다 주면 되겠다. 그럼 아이러니하잖아. 여성가족, 왜냐면 여가부를 폐지한다라고 하는 새끼들한테 상임위를 주는 거야. 여가위가 있나 근데? 잠깐. 국회에 여가위가 있어요? 국회에 여가위가 있다고? 여성가족위원회가 국회에 있다고? 그건 여가부 아니야? 그거는 행정부 아니야? 여가위가 있다고? 그건 여가부잖아. 하여튼 그렇게 그럼 뭐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략적으로 하면 돼요. 처음부터 17개 다 먹을 게 필요 없고 의장, 법사위, 운영위 3개는 양보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힘당이 니들 다 처먹어라. 그러면 진짜 먹어도 됩니까? 다 처먹어라.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뭐 다른 정당 모이세요.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국회 여가위 있어요? 여가위 주면 되겠네.